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12회, 1000회가 넘었습니다. 정책 지식 포럼. 오늘 좀 특별한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범죄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국내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분들 세 분을 모셔서 특히 이게 좀 기술적으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책대학원 정책 지식 포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법 제도적 정책적인 어떤 문제점과 대응 방안 중심으로 오늘 아마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길게 소개를 드리자면 끝이 없어서 간단하게 오늘 발표자분과 토론자분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오늘 김기범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시고요. 경찰대학교 행정학사를 나오시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공학 석사와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등에서 23년간 현장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에서도 경찰학과장, 국제사이버범죄 연구센터장, 또 국방부 기무사 자문위원이시고요.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도 자문위원으로 활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논문은 1년에 정말 10편 넘게 이렇게 아주 프로덕티브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다양한 또 수상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 표창 2011년 대한민국 사이버 안전 대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또 수상 경력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토론자로 모신 분은 고려대학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신 양근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경찰대학 행정학사를 졸업하셨고요.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전 그 실무 경력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화려하실 수도 있는데 인터폴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인터폴 디지털 크라임 센터 부국장 겸 디지털 포렌식장,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장, 경기청 사이버 안전과장,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장, 경찰청 컴퓨터 수사대장, 컴퓨터 범죄 담당 등등등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자문위원이시고 한국 디지털 포렌식 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서도 기업 보안, 사이버 안전 111 등 해서 많은 저서들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로 모신 김정희 연구위원님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금 재직 중이시고요. 중앙대학교 시스템공학 전공, 중앙대학 산업정보학 학석사를 하셨고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책보호 전공으로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키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선임으로 올해 한 8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이름만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현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연구위원이시고 정보보호산업본부 보안산업단 단장, 위협정보공유센터,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센터 단장 등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물론 포상도 화려하신데 대통령 표창 2019년에 정보보호 유공 관련해서 받으신 바 있으십니다. 그럼 제가 이상으로 소개는 마치고요. 김기범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앉아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성균관대학교 과학수학과의 김기범 교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1012회라는 그 엄청난 역사를 가진 이 정책 포럼에 제가 발제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신 우리 나종민 교수님을 비롯한 행정대학원 교수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우리나라 사이버 범죄 대응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약 한 25분 정도 제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만들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한 50장이 되더라고요. 25분 발표에 50장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간단한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혹시나 이쪽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우리 사회자께서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소개가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제가 이 행정대학원에 원서를 내서 탈락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이 제가 어제 썼다가 그 가운데 줄로 쫙 그어서 하나 만들었다가 너무 농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외했었는데, 만약에 거기를 제가 들어갔으면 여기 올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안 떨어진 게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근데 합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목차는 제가 동향, 그 다음에 대응 현황, 개선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주로 2번, 3번인데요. 사실 제가 쭉 만들다 보니까 문제점은 제가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행정대학원에서 또 이런 부분을 또 전문가들이시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또 많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과 동향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와 계신 양근원 교수님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은 사실 근데 이 개념정의라는 게 아직 정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사이버 범죄가 법률적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일본은 이제 유럽형의 사이버 범죄 협약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사이버 범죄라는 키워드가 법률에 들어가 있고요. 미국은 법률명은 일본 나오는데 개념정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일한 국제 협약이 이제 유럽 평의회에 나와 있는 사이버 범죄 협약인데, 컨벤셔널 사이버 크라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이버 크라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사이버 크라임 개념 정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이버 범죄에 관한 뭐 특별법이랄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정말 개념 정의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념 정의가 좀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분류 체계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적게 보면은 이제 최협의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라고 해서 이거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해킹, 디도스, 뭐 랜섬웨어 이런 다 이렇게 여기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 좀 넓게 가면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범죄들이 되겠습니다. 사기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법 콘텐츠 대표적인 게 이제 아동 성착취물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광의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앞서 언급된 범죄 외에 마약이랄지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최강의 개념은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커뮤니케이션만 하고 실제 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성매매에 관한 광고를 온라인으로 해놓고 실제 성매매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들, 아니면 뭐 상표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짝퉁을 거래를 한다고 하면 온라인에다가 광고를 해놓고 실제 거래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최협의에서 최강의까지 쭉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해킹, 계정 도용, 디도스, 악성 프레임, 뭐 요즘 나와 있는 랜섬웨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여기에 포커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이버 크라임하고 시큐리티한 개념 정의에 관한 논란들이 좀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사실 시큐리티의 개념은 이 시스템을 잘 쓰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러스트나 리질리언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고요. 결국 크라임은 결국은 뭐 룰 오브 로우랄지 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예방, 형사사법 이런 개념들이 약간 개념 달리는데, 양쪽에 중첩된 영역이 바로 이 가용 시스템에 관한 가용성, 무결성, 그다음에 이 기밀성,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킹, 디도스 이런 영역들이 바로 양쪽이 중첩되는 영역들입니다. 근데 한쪽은 이제 이걸 디텍션을 해서 복구 조사하는 개념이고요. 한쪽은 이제 형사처벌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서는 과실로 발생하는 그런 침해 사고들도 포함을 하는 것들이고요. 시큐리티 영역에서는 형사사법처럼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거 갖고 다투는 건 아니니까요. 반면에 이제 사이버 크라임 영역에서는 이제 아동 성착취물 사기, 즉 CIA가 아닌 다른 형태의 범죄도 포섭하는 것들이고, 형사성 절차에 의한 증거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아주 강하게 요구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에 관한 개념은 어느 하나가 포섭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운데 중첩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을 놓고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CIA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사이버 시큐리티 밑에 사이버 크라임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CIA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범죄가 제가 원래 2000년부터 쭉 잡아보려고 했는데 통계가 좀 아쉬워서 다 못했는데요. 결국 전반적으로는 지금 5년만 놓고 보니까 일부 감소가 좀 보이긴 한데, 아마 이거는 경찰청의 어떤 정책적 그런 변수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됩니다. 아마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살인 강도 절도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 범죄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절도가 좀 늘고 있는데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직관으로 생각하자면 혹시 디바이스에 관한 거이지 않을까? 이거 뭐 근거는 없고요. 제가 혼자 직관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특징이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가 신종 범죄가 계속 발생하더라. 여기 오늘 토론자로 양구론 교수님도 와 계시는데 경찰청에서 매년 초에 올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지? 왜냐하면 경찰청은 새로운 형태 범죄,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이 암약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걸 디텍션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이는 거나 피해자들은 뭐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청은 안 보이는 걸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제 새로운 거 나올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다 나온 거 아니야? 없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이제 앱이 나오고요. 암호화폐가 나오고요. 랜섬웨어가 나오고요. 피싱이 나오고요. 보이스피싱이 이렇게까지 계속 발전해주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범죄가 발생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다크웹 등장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어떤 범죄로 바라보냐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벽히 결합된 범죄로 보거든요. 그동안 우리 이제 사이버 범죄라는 온라인을 의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텔레그램 사건은 온라인에 모여서 특정인에게 성범죄라고 지시를 하고 그걸 촬영한 영상을 다시 텔레그램에서 공유하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전히 결합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범죄를 보면서 과연 이제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또는 불법 컨텐츠로 가는 범죄들이 과연 이게 사이버 공간이라는 개념이 설명하는 게 맞겠느냐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의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라넷 같은 경우도 이 18년이 걸렸는데 이게 99년도부터 해서 이제 2016년도까지 이 과정에서 소라넷에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 성인 음란물이었다가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마치 이제 강간까지 유도하고 있는 그런 형태까지도 다 범죄가 나오고 궁극적으로 18년 동안 못 잡았고 막판에 검거하게 된 경우는 이 현상들이 처음에는 일반 성인 음란물에서 이제 아동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원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국제 공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성인 음란물일 때는 서로 듀얼 크리미널리티 쌍방가벌성 문제 때문에 안 되다가 이제 점점 지나다 보니 이제 거기 안에서는 미국에서도 다 불법인 현상들이 발생했던 그래서 이제 국제 공조가 가능해서 검거를 하게 됐고 실제 약간 120테라인가 150테라를 이탈리아로 애들이 옮겼는데 그 이탈리아 경찰과 협의를 해서 경찰청이 다 서버를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테러랑 범죄가 구분이 곤란하다는 것들입니다. 북한의 공격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게 범죄 현상들은 범죄나 테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판단이 어렵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미국도 아마 국가 전체가 아마 개입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부 해안의 이 기름 공급량의 거의 45%가 소비돼 버린 것들이니까 그것도 6일간 계속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질적으로 그 발표했을 때 다크 사이드가 범죄자인 거라고 그냥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국가가 뒤에 스폰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들이 범죄 조직이라 하더라도 범죄자라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이걸 안보적 관점에 접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테러나 범죄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이랄지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이랄지 이게 정말 협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오른쪽에 그 대응 일지를 한번 써놨는데요. 5월 6일 날 5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FBI가 6월 7일 날 그 범죄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비밀키를 찾아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75 비트코인 중에 약 230만 달러인 63.7을 압수를 했는데요. 이 역시 정말 대단하다. 저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엄청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다. 이 가상자산이 범죄가 이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협박이 가능해졌고요. 전 세계에서 범죄에 관한 즉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관한 국경은 사라졌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미국의 상대 범행을 하더라도 신한은행으로 제가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결제를 하게 되면 비자 카드로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가능하긴 하는데 이건 또 카드도 발급받고 복잡한데 이제는 이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등장을 했고 카드는 카드사가 조치를 하는데 가상자산은 그 누가 조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거래소가 일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주요국에서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법제가 만들어진 아주 한정된 국가에서만 되는 거지 대부분 나라는 잘 안 되는 것들이죠. 실제 이 가상자산은요 2008년에 이제 사토시가 만들었지만 2013년도에 미국에서 이 실크로드라는 다크웹 FBI가 이 다크웹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때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사기관의 공이 일부 이 과가 일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됐던 게 말해 보시면 2013년 10월 3일 09시에 지금 $117거든요. 이때 한번 팍점핑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거래소 해킹들인데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당했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그 돈을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금 출처가 됐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슈퍼노트 만드는 것보다 이거 해킹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 테러 집단들도 이제 자기 자금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전략들이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요 사례 보시면은요. 일본의 그 코인체크 거래소에서 네미라는 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했는데 5,600억이고요. 그 디파이 분산금융이라고 하는데 폴리 네트워크도 해킹을 당해서 7천억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이쪽에서 움직이는 돈의 사이즈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건 사이즈가 되는. 거기 폴리 네트워크는 해킹했던 친구가 다시 돈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야 너 고생했어 고마워 돈 50만 달러 주겠다고 하니까 나 안 받아. 너 내가 우리 CIS로 내가 너 고용하면 안 돼? 안 가. 참 이런 현상도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다크웹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검색한 모든 웹사이트가 일반적으로는 검색이 되잖아요. 근데 다크웹은 토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곳에서만 연결되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들입니다. 이 공간들이 왼쪽에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은 이 추적이 되는 거고 파란색은 추적이 안 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된 저 영역만 추적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크웹 안에서 제가 다른 사이트를 액세스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간에 토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3대의 컴퓨터를 공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10분마다 계속 또 체인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는 6개까지 지금 이제 보안이 더 발달해서 6개까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특정 국가의 인권에 관한 고발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범죄, 마약, 총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가운데가 총기고요. 오른쪽에는 그 악성 코드나 이런 거 판매하는 거, 디도스 공격 얼마, 심지어 뭐 사람을 청부해서 죽이는 거, 팔만 자르는 거, 겁만 주는 것도 다 가격표가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거래되는 그런 패스포드에 관한 가격이 우리나라 되게 높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출입국 가격이 되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2013년도에 처음에 검거했고 우리나라도 2018년도에 처음으로 검거한 사건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웰컴 투 비디오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등장한 게 이제 랜섬웨어가 아주 우리나라에 큰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2017년도에 좀 크게 발생한 게 이게 서버 153대가 됐는데 거기 안에 웹호스팅 들어오는 업체가 5,000개 업체예요. 이게 복호하려고 돈을 달라고 하니 약 800 비트코인 달라고 그랬거든요.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못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5,000개 업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 언론사들 자기 기사들 10년치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3억 보냈어요. 키를 받았는데 다 복구를 못 했더라고요. 근데 상당수 복구는 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아래 보시게 되면은요. 2020년대 정보부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토론자인 김정희 전문위원님께 계신 그 기사에서 했는데 랜섬웨어가 피해 경험 중에 59.8%예요. 이제 뭐 해킹 악성 코드가 메인이 아닙니다. 이미 랜섬웨어는 정보보호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그래서 안랩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백업 관련한 하드웨어 만든 데가 돈 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 또 키사의 신고 건수는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지금 그런 측정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것들이고요. 또 복구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지급하는 걸 할지는 그 리서치 회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17개국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38, 40, 50%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계속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이건 이 영역의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콜로리온 파이프라인은 그 암호화폐 거래 내용을 제가 FBI 그 에피데미스를 보고 쭉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A에서부터 지금 쭉 I까지 엄청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우측 아래 왼쪽에 파란색 박스에 보면 FBI 비밀키를 보유했다고 했는데 저기 나와 있는 제2에 있는 저 주소에 관한 비밀키를 FBI가 어떻게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돈을 오른쪽으로 FBI가 돈을 송금한 거거든요. 어떻게 저 비밀키를 알아냈냐는 거예요. 아마 미국의 모든 감청 역량이 다 동원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 역량이 지금 FBI나 수사기관에 전달됐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초창기에 다크사이드가 한 것 같다고 발표를 한 거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저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 우리나라는 저런 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우리에게 저런 권한을 주는 거 국민들은 허락할까? 허용할까?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상선이 지금 배도 랜섬에 걸린 사례가 있거든요. 상선이 만약에 아딘만에서 소말리아 애들이 이제는 총 안 들고 랜섬웨어로 해서 그 운하에다 배 하나 딱 세워놓으면 아마 이건 전 세계에서 돈 지불이라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났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란에 관한 선박들이 예를 들면 납포가 됐을 때 실제 납포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뭐 수사기관 영역은 아니고 정보기관 역할일 텐데 사실 그 사람들의 정보를 어떻게 알아낼 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국가안보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많은 뭐 대응을 하는데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자산 통제실 OFACS, 여기서 기본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은 자금 지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이제 한 여러 주에서는 돈 지급하지 말아라, 최소한 국가기관은 지급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과연 될까요? 물론 국가기관을 규제하는 건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민이나 민간 기업에게는 규제를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런다 한들 이게 과연 답이 될까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었는데요, 여전히 물음표는 남습니다. 저라고 해서 제가 더 잘할 자신은 하나도 없는데요, 여하튼 이것만 갖고는 답은 안 될 것 같다,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이제 암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암호가 수사 현장에서 베이직으로 그냥 깔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암호는 사실상 뭐 법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의 문제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당사자가 암호를 풀지 않을 때 제3자, 제조사나 ISP에게 요청하는 경우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샌 버나르디노 총격 사건이 났는데 그 테러리스트의 5C를 풀었어야 됐거든요. FBI에서 애플에 도와달라, 애플 안 된다. FBI에서 법원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법원이 애플의 명령을 내렸는데 애플이 또 거부했어요. 결국은 민간합주를 통해서 풀기는 풀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도 보고, 만약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삼성에다 풀어달라고 할 때 과연 삼성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이건 지금 여러분 총격에 14명이 죽고 22명이 부상한 사건이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가히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미국은 그렇게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계속 커질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우리 뭐 2020년 제일 밑에 보면 대검찰청의 그런 그때 그 한 검사장 그 스마트폰도 지금까지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들이 가장 아주 심각한 뭐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기 사건에서도 다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현장에서 주는 그런 리스크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응 현황 및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측정이 아까 잘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건수들 차이도 기관마다 다 차이가 많이 있고요. 경찰청에서 1년에 해킹 범죄에 관한 발생 건수가 3,4천 건인데 이건 국민들의 인식과는 되게 큰 괴리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측정이 어렵습니다. 분류 체제도 잘 안 되고요. 하나가 수개 행위를 구성하고요. 개인은 모르고 기업은 신고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뭐 다른 부처나 경찰에게만 신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체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랜섬웨어가 우리나라만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측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오른쪽에 제가 피싱 파밍에 관한 처벌 규정만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2016년 연구하면서 해당 죄명이 21개가 나옵니다. 이걸 어디에다 카운팅할 거냐. 현재 그 범죄 통계는 하나만 카운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형사법제가 우리나라는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다 지금 특히 다 특별법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달이 빠르고 그때그때 그냥 행정법, 행정형벌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형법이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있다고 하면 기타 특별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구성 요건들이 첫 번째는 어디는 침입, 어디는 조작, 파괴, 은닉, 유출, 제일 오른쪽에 보면 보호 조치를 침해, 훼손, 아래 이름을 보면 악성 프로그램도 전달, 유포, 프로그램 투입,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 이렇게 구성 요건이 다 다릅니다. 실제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같은데 그 법률이 다 그때그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 더 문제점들은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경찰과 검찰을 수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으로 검찰청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 검찰청법 밑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대통령이 정하는 범죄, 여기에 사이버 범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검찰에서는 이제 대형 참사에다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집어넣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는 경찰이 수사하고 그게 검찰에 넘어갔을 때 검찰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수사 역량이 리소스는 줄어드는 건 맞죠. 그래서 경찰의 책임이 이제 훨씬 커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청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밑에 사이버 수사국을 만들었는데 원래 사이버 안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방까지 컨셉을 갖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국으로 되면서 예방에 관한 기능은 약화됐고요. 그다음에 대검 중수부는 당시에 이제 논란이 있어서 그 수사 기능을 없애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적 직접 수사 기능 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건 기본적으로 국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단위 수사 조직이 훨씬 효율적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하이 레벨의 그런 엔지니어들을 집중 육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중앙 단위 운영을 하고 있고, 경찰 전체 국제협력 조직이 하나가 있는데 경찰 사이버 쪽에 국제협력 조직이 따로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이 됐고요. 그다음에 과학수사 영역과 별도로 디지털 포렌식 조직으로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인텔리전스하는 기능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1년, 2년, 5년 동일 범죄 조직 특정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생한 사건을 마치 살인사건 수사하듯이 그때그때 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레벨업이 돼야 된다,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은 보면은 이제 사이버수와 디지털 포렌식 분리되어 있고 특히 정보 분석, 이것도 대륙별 정보 분석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영국은 이제 사이버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또 훨씬 더 부각이 많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포렌식과 정보 분석 쪽이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정보 분석에 관한 영역, 이건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1995년 2명에서 지금 2,380명이나 엄청난 장족의 성과를 거뒀고, 사실 이 과정에 우리 양근원 교수님의 사실 기여도 엄청 크시죠. 네. 그 덕택에 저도 여기서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대검찰청은 지금 마땅히 특별 채용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로 채용은. 근데 특히 검찰은 이제 검사 중심의 조직이다 보니 검사는 순환 보직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경찰은 이제 뭐 간부생이랄지 사이버 특채를 1년에 연간에 뭐 한 경장이 한 8급 정도 되는데 한 82명 정도, 뭐 적게 20명에서 많게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경찰대학이나 치안대학은 뭐 행정학, 법학, 범죄학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여기는 공학 인재를 양성하는 현재는 한계가 있다. 그런 개념들이고요. 그래서 대검찰청은 서울대학교에다 지금 맞춤형 석사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은 이제 고려대학교에다 맞춤형 석사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그 경력 경쟁 채용을 했던 숫자인데요. 약 2018년도까지 한 500명 정도가 임명되고 36명이 퇴직이 됐는데, 예전에 그 미국에서도 재밌게 보는 게 왜 이 ICT 한 사람이 공무원 하러 가냐. 원래 공무원이 나와서 민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30대 후반에 이제 관리직으로 못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직을 선호하는 현상인데,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다 민간에 고액의 연봉을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특이한 현상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특채로 들어왔다 영향을 한 사람, 또 로펌이랄지 이런데 또 기업에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고 가는 경우들도 이제 우리나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권한은 일반적으로 이제 통신 수사나 뭐 압수수색 다 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 수사라는 데서 감청을 못 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요. 긴급 보존 명령이라고 그래서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사의 승인, 더 나아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ISP에게 특정인의 그런 로그, 콘텐츠 내용을 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국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올 때까지 기다리면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찰이 할래? 검사가 권한을 줄까? 판사한테 권한을 줄까? 그게 지금 좀 논란이 좀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위장수사, 지금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위장수사가 돼 있는데 사실 사이버 크라임도 위장수사가 미국은 아주 활발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안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온라인 수색은 시스템에다가 쉽게 말하면 폴리스웨어입니다. 코드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를 수색하는 그런 개념. 이건 좀 감청하고는 다릅니다.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아마 우리 김현석 교수님도 아마 상당히 지금 거부감을 보이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고 엄청 싫고 나의 내밀한 영역까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들 저는 이런 거로 하지 않았을까, 제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키값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복화명령 위반이라는 거는 비밀번호가 해제된 상태로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헌법의 진술거부권부터 해서 자기부재 거부 특권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재미있는 건 영국과 미국은 법제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건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 큰 사건들, 암호 걸린 문제들, 다크웹, 이게 거의 답이 없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법관할권을 되게 확장합니다. 다크웹 같은 건 아까 제가 그 온라인 수색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크웹은 여기 액세스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할이 누구 관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관할권과 관계없이 쓰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관할이 확장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구글에 관한 데이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대법원에서 내 자리에서
용의자의 구글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았을 때 여기서 로그인해서 그 이메일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대법원에서도 지금 적부받아고 인정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국가마다 자기 나라의 그런 형사사법의 법 집행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확장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각 경찰, 국정원, 과기부지 쭉 이렇게 정보공유 시스템도 있는데 경찰은 기밀이다, 국정원은 안보다로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키사에 있어서는 사실 기업이랑 되게 활발하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키사에 이게 더 힘을 실으려면 사실 경찰이나 국정원의 데이터가 합쳐져서 잘 공급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아직 우리나라 좀 안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2017년도에 형사소송법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등장하면서 그 이후로 디지털 쪽에 이런 형사소송 판례가 왕창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이 장소하고 물건 중심이잖아요. 이 디지털에 탁 들어오는 게 법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들이 이 영역에 이제 계속 치고 공략이 들어오는데 이게 다 변호사들이 다 윈을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그 윈했던 대부분 범죄들은 사실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관련한 범죄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대법원까지 계속 컴플레인을 해서 결국은 지금 엄청난 판례가 만들어졌고요. 아마 여기 만들어진 판례는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상당히 앞서가 있는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제 협력은 과거에 비해서 아주 많이 좋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과 잘 되지만 개발도상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특히 우리가 확장된 계기는 북한의 해킹 사건 수사하면서 상당히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커졌고, 그래서 현대 이제 인터폴이 제가 오늘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1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제 경찰청에서 보낸 숫자가 6명이고 이제 컨트랙으로 개인이 가는 게 한 3명 정도 있고요. 유레폴도 지금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FBI가 한 명이 지금 대사관에 나와서 경찰청과 이게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모든 나라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부가 나가 있지 않거나 경찰 영사가 없는 나라랑 국제 협력을 할 때, 야, 이거 FBI 활용하니까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미국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락하면 그 다음날 데이터가 와요. 야, 이게 나라의 힘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래서 야, 사이버 범죄 국제 협력이 우리나라의 전략이면 우리나라도 친미로 가야 되는가?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하나를 만들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사업도 지금 방글라 2번, 인도, 네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그 경찰청에서 아동 성착취물로 인해서 46억을 인터폴에 펀딩을 했습니다. 국제기구 펀딩 사업 우리나라가 시작하는 것들, 왜 국제협력이 중요하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문체부에서도 이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 36억을 했고, 여기에 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면서 이 문체부에 이 프로젝트가 정말 이제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국제 협력을 하면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도 이거 이야기할 텐데요. 실제 이거 활용될 확률 5%도 안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인터폴 공조 쪽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인터폴 공조도 아니고요. 수사기관이 직접 컨택을 해버리고요. 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너무 잘 되고요. 굳이 뭐 인터폴, 물론 인터폴도 활용을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수사기관과 직접 컨택하는 경우도 많고, 민간 기업이 엄청 중요합니다. 구글이랑 직접 컨택하고 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직접 컨택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붙어서 조치를 많이 하고 있다. 네, 엄청 빨리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네, 다음은 이제 대응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나 안보나 전쟁이나 범죄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보 전략과 아주 긴밀하게 묶어져야 되고, 특히 CIA에 해당할 때는 여기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이제 내셔널 사이버 시큐리티 스트래티지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 여러 과제 중에 하나에 사이버 크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이버 크라임에 관한 과제 포션이 너무 좀 작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시큐리티 지키는 데 들어갈 돈과 잡는 데 들어가는 돈에 관한 이런 밸런스에 관한 연구, 이걸 우리 행정대학원에서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연구도 좀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랜섬웨어에 관해서 아까 정부가 그 엄청난 대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예산 투입에 관한 효과성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검거가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시큐리티는 지킨다고 해서 그 범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피해 대상만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시큐리티 잘 되면 다른 사이트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끼리 집 안에다가 문고리만 10개 달아놓는 거거든요. 얘는 밖에서 광화문에서 맥주 한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다고 안 지킬 수는 없는 것들이고, 특히 우리는 북한이랑 이런 지정학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다만 밸런스 조정은 좀 필요하다. 그게 어느 정도일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국가 전략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사이버 크라임도
단지 하나의 여러 가지 범죄 유형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지금 뭐 스토킹, 가정폭력 많은 이슈들이 지금 개별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이버 크라임도 다양한 부처들이 관련돼서 이런 종합대책도 만들고 이런 전략을 만들고 싶은데 계속 이제 고민이 게 사이버 범죄가 어떤 리걸 텀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과연 법률적 용어로 성립이 가능하냐. 그게 좀 아쉬움, 걱정. 그리고 실제 경찰청에서도 이런 법률 제정을 추진을 했지만 사실 이제 연구만 한번 하고 서 있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특정에 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 법률이 만들어지면 좀 제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념정이나 분류 체제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고 제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킹 당한 기업이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조치 안 하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유출되면 개인정보가. 이런 것들도 다 비범죄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정보통신 기반 시설들이 해킹당했을 때 이렇게 수사기관 넘어와서 수사가 되도록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해킹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누가 공격했다, 어떤 애가 공격했다, FBI는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공개 수배해버리거든요. 즉 네이밍, 쉐이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단지 한 나라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나 이 영역이라면 네이밍, 쉐이밍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실 일정한 정도의 권한 확보가 필요하고 그 권한 확보에 비해서 확실히 집행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그런 걸 쓸 수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해킹 공격은 중국이 했다? 이제 국가적으로 물론 엄청난 의사결정과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객관적으로 증명에 관한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수단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면 이 카드는 쓸 수 없는 그런 구조에 가 있는 것들이죠. 랜섬웨어 걸리고 미국은 신고보상금을요, 10밀리언이니까 110억까지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원이더라고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이버범죄 실태조사, 그다음에 기사나 국정원과 정보공개 이런 거 좀 활성화해야 될까요? 그래서 수사조직도 경찰청이 개편해야 된다. 즉 사이버 수사국은 앞으로 CIA만 하자. 나머지 관련한 범죄들은 다 해당 저작권이면 온라인, 오프라인 저작권 담당한 쪽에 몰아주자. 그래서 온, 오프라인 구분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제 사이버란 공간 대상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는 온, 오프 정책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주고 대신에 CIA에 관한 범죄는 수단으로서의 사이버가 아니에요. 대상으로서 사이버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올인하는 것들이고 나머지 영역들은 이제 온, 오프를 통합 치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랑 오프라인 성범죄랑 그게 대응에서 뭐가 다르겠냐는 것들이에요. 당하는 피해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자 보호 정책도 달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 수사국, 형사국으로 뿌려서 통합 대응하도록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형사법제도 일정 부분 이제 정립된 범죄들은 형법으로 가지고 오자. 로스쿨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통신망법을 공부하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과 사이버범죄가 엄청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법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일반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다음에 실체법도 아까 악성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은 제작자도 처벌을 하고요. 랜섬웨어는 악성 프로그램과 더 나쁜 놈들이니까 얘는 좀 더 세게 처벌하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자. 다만 지금 상황에서 랜섬웨어 처벌 조항을 둔다 한들 검거를 못 하는데 무슨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사 권한이 감청, 긴급 보존 명령, 아까 역의 압수수색 이게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데 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겠다. 국정원, 과기부와 정보공개 이런 건 좀 저는 확실히 법제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위장수사, 온라인 수색, 복화 명령은 제가 아직은 좀 쫄아서 이걸 당장 도입하자면 겁이 나서 말을 못 하겠고요. 고민을 좀 하자, 공론화하자. 진짜 필요하냐? 한번 안 된다 논의를 한번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다크웹이나 이런 것들이나 요즘 통신이 다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감청이 효과가 없습니다. 감청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봐야 다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암호화되기 전 단계 그 개인의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사건 관련해서 예를 들면 A가 유괴가 됐고 거기 파일 안에가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어떻게 이런 이제 뭐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 있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럴 때 이제 거의 사실 법집행기관은 이제 멘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또는 법과 기술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좋겠다. 우리나라가 디지털에 발전해 있고 또 이쪽은 산업과도 되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산업기밀 유출 특허 여기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민사소송, 형사소송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잘 육성을 해서 경찰의 역량, 수사기관의 역량, 감정기관, 표준, 학계 다 어우를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이버범죄 연구원이라는 조직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큐리티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에 관한 연구를 안 하는데
랜섬웨어 분석하는 걸 경찰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들이거든요. 다크웹 추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전담 연구할 수 있는 뭐 더 나아가서 예방 정책이랄지 뭐 국제 협력이랄지 이런 실태 조사랄지 또 북한의 공격이랄지 이런 걸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의 치안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때 어떤 범죄가 발생, 이런 미래 범죄에 관한 예측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과기부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체제의 이런 사이버 범죄 대응 기술도 하나의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고, 연구 중심 대학도 좀 지정 육성을 하고, 또는 특히 기업의 정보 분석하는 것도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그 클로벌 랜섬웨어라고 랜섬웨어 하나 검거를 했는데, 우리나라 금융보안원에서 개발한 TA505라는 그 기술 분석 보고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영향이 안 되면 기업에서 그런 걸 내준 거 가지고 이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검거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잘하는 거지, 이제 수사기관 혼자 또는 기업이 혼자,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 국가의 총량을 합산시켜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전방위적 영역들이 다 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이버 범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2019년도에 지금 우리나라 가입하기로 지금 확정을 했는데 좀 더딥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통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개정 내용들이 결국은 사이버 범죄도 감정 대상 범죄로 하자 등등등 해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겠는데, 법무부에서 지금 입법에 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인데요. 이 클라우드 액트는 이제 이게 그 여기 안에 행정협정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 네이버에다 바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 기록과 개인정보, 이메일 내용 컨텐츠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거꾸로 지금 구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글에서 받고 있어요.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걸 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동안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쳤더니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국제 협력으로 나라 대 나라로 행정협정 체결해서 국제 공조해 나가자. 그러니까 미국 자기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보니까 새로운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이미 영국은 행정협정 체결했고, 호주는 체결하기 위한 입법 체제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에 관한 이득이냐 손해냐 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기범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아주 밀도 있게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문제점과 대안들을 너무 잘 제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우리 고려대 정보대학원 특임 교수로 계신 양근원 교수님의 첫 번째 토론이. 네, 안녕하세요. 양근원입니다. 김기범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사실 같이 근 25년 이상 같이 일했기 때문에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다른 생각에서 다른 아이디어에서 코멘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자체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김기범 교수님이 하신 것 중에서 일부 조금 빠진 부분 아니면 다른 생각을 제가 보충하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라는 어떤 개념 정립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이나 사이버 범죄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5년 가까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좀 특수한 공간으로서 특수한 범죄 형태로 지금 다가왔는데, 이제는 이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구분할 수 없는 생활 영역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범죄 현상도 오프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범죄들이 이제 사이버 또는 ICT 기술을 통합한 어떤 융합형 범죄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범죄인들은 어떻게 보면 돈이 최고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생기는 거라면 어떤 기술이든 어떤 영역이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스피싱 얘기를 아까 많이 하셨는데,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전통적인 범죄였습니다. 전화로 사람을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돈을 인출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보이스피싱이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최신의 인터넷, 그다음에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번호를 소스를 변작을 하는 거거든요. 소스를 변작하는 기술을 쓰고, 또
인터넷 라인을 이용해서 전화 교환 기술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한 다음에 또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통화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 또 악성 앱을 또 깔게 만들고 또 악성 코드가 또 그 휴대폰 안에서 특별하게 작용을 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빼내고 하는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그 말로써 통화에서 사람을 속이는 기법을 떠나서 최근에 나올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경찰청의 사례를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부서는 일반 수사국이고 보이스피싱 외에 다른 피싱은 또 이제 사이버 수사국에서 담당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따르는 것이죠. 이 극단적인 예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이버 수사국도 이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사실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술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번호를 전파를 추적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인터넷 추적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이버 범죄를 특별하게 사이버 범죄를 지금 뭐 유형화해서 이렇게 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게 조금 중요한 문제가 다다르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특별하게 취급해서 특별한 법제를 만들어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용어, 사이버라는 얘기 대신에 다른 용어를 써서 국가적인 대응 방안을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영역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사이버 범죄를 규정하는 법이 정말 각종 법규에 특별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난잡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형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법학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배울 때 형법의 규정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에게 뭐가 범죄다라는 것을 알게 해서 사전에 좀 예방을 하자, 이 범죄를 예방하자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규정의 역할인데 너무 난잡하게 돼 있다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사실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어떤 관련성 있는 부처가 각 부처가 전부 다 산지되어 있다가 보니까 부처들 간의 일종의 그 헤게모니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20여 년 이상 다가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관장하는 법률에다가 처벌 규정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난잡하게 되고 또 법규 간에도 이게 그 체계성이 없어지고 누가 이거 하나 일원화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규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도적인 국가적인 대응 시스템이 좀 이제는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차법규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수사를 하는 기본적인 법규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형사소송법이 몇 차례 개정이 됐지만 실제로 지금 보면은 수사 대상, 압수 대상을 유체물에 한정해서 보는 법규로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뭐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을 하나 2011년도 개정할 때 집어넣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를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저장 매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영장 별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특이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여괴라 아니면은 원격 압수수색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곳은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법 관할권을 벗어나는 지역에 대한 수사는 또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법령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전혀 없습니다. 아까 김기범 교수님이 뭐 대법원 판례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굉장히 극히 한정적으로만 나온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처벌법규뿐만 아니라 그 수사 절차와 관련된 형사소송 절차
관련된 그런 법규들을 좀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현재 통용되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사법 관할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체계화 좀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부처 간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사실은 경찰청은 굉장히 청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그런 그 스탠스를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이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어떤 수사나 어떤 활동들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된 이상 경찰청의 그 사이버 수사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줘야 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될 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사실상 현안 문제를 계속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의 지금 사이버 수사국으로 되면서 오히려 정책적인 면과 예방적인 면이 조금 약화되는데 그거는 조금 거꾸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체계 가운데서 경찰청이 어떤 주도적인 입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하게 부여해주는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뭐 김기범 교수님과 크게 의견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제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근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또 핵심적인 거를 잘 짚어주셔서 특히 우리 행정대학원 계신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토론자이신 김정희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에 이제 발제와 더불어서 이제 토론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저희가 그 범죄라던가 이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부처, 그다음에 여러 조직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은 발제해 주신 내용에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들과 또 개선 과제들이 현재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큰 토론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향성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그런 좋은 토론의 시작점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크게 저는 이제 예방 관점에서 저희 원이 어떤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과 그다음에 복구, 그다음에 기술적인 조사와 관련해서 해당 내용들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예방 관점에서 좀 몇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뭐 랜섬웨어라든가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이 정보통신망의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건 분명히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들과 더불어서 더 발전된 기술들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범죄자라든가 그런 공격자들을 추적, 분석, 검증하는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 대응 기술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연구 개발이 더 심화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분명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의 자원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반은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국가 과학기술 분류 체계 내에 분명히 해당 키워드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만이 아까 정부의 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을 지정한다든가 육성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발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도 물론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저희 기관과 이제 과기정통부가 약 한 20년 전부터 정보 보호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의 공격이 발생했을 때 복구와 조치를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정보 보호라는 개념으로 이제 저희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역에서의 인력들을 이제 길러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의 그 시간과 자원을 투입을 통해서 현재 한 총 149개 학과가 정보보호학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규
교육 코스들이 이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또 각종 대회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자격제도 등을 통해서 이제 인력들을 이제 양성을 해내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사이버 범죄 전문 인력들과 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교집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내용들이 함께 좀 이렇게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예방의 활동이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술 개발이나 전문 인력 양성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방적인 조치들이 좀 탄탄하게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면 산업과 엮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버 범죄 추적 기술들 또는 정보 분석 기술들을 보유한 혁신적인 기업들을 양성을 해내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그 생태계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가상 자산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디지털 포렌식 이런 그 분야들에 대한 연구 개발 등도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민간에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해서 이제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범죄 측면에서 봤을 때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예방 활동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같은 경우는 대국민 인식 그 전환 캠페인이라던가 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공을 하면서 인식 제고율 자체가 뭐 90% 우리나라 국민의 92% 이상이 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좀 해왔었고요. 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활동들, 정책적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만든다던가 또는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기업이 본인들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것이 이제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측면, 사회적 책임 측면으로 또 이제 강조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매출 500억 이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제 정보 보호에 대해서 투자한 활동이라든가 자원을 공개토록 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 각각의 주체들도 실제 예방 활동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가 함께 그러니까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원이 투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언급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민간 쪽에서 정보 보호를 하는 그 전문가로서 이제 이 토론자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사이버 범죄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정보 보호라고 얘기를 했던 이제 사이버 보안과 이제 일환시되고 있는 그 영역, 그 다음에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이버 안보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실제 그 개념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개념 안에서 교집합으로 생기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협력 강화해 나갈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공론화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시간을 너무 완벽하게 지켜주셔가지고 지금 딱 10분 정도 토론이 남았는데 혹시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그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에게 질문이나 코멘트 하고 싶으신 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박준우입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그 발표자님들과 그 토론자분들의 그 발표와 토론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되게 많은 이제 이게 연구할 거리가 되게 많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가 이게 단순히 이게 범죄뿐만 아니라 국방이라든지 뭐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법적 측면에서도 많고 더 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행정 계속 그런 공학적 지식이 없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제가 이쪽 분야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필수적인 공학적 지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민간 관내 이제 협력 아니면은 조직 간의 협력 이런 게 조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충분한 건 공학적 지식 없이 그런 거 연구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뭔가 최소한의 공학적 지식이 필요한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은 그 첫 번째 질문에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연구 많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행정학 출신인데 학위를 공학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계시는 우리 김정희 전문위원님께서는 공학을 하시다가 지금 실제 그러니까 학위는 박사 공학을 하셨지만 업무는 또 정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을 다 잘 알면 좋을 텐데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박준현 선생님은 지금 양쪽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공학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연배가 되지 않을까. 일정 부분은 이제 사실상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박준현 선생님 그리고 그때는 일정 부분 또 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도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게 이제 crime, safety, security가 막 이제 좀 중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을 긋기가 되게 어렵다. 근데 현재 정부 부처라든지 일하는 방식은 그걸 구분해 왔던 방식, 과거에 이제 기존 체계에서 새로운 문제를 당면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다. 100% 동의하고 아마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개념이 이제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좀 그런 것이 템포럴리라도 좀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제안이고 이게 범죄가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까? 기술이 범죄의 놀이터를 만들어준 겁니까? 막상 한 2, 30년 해보시니까 주로 어떠세요? 양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특히 최근에 있어서의 이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아까도 이제 시큐리티와 지금 크라임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좀 가중치 내지는 일종의 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엇이 무엇을 유발하는지를 보는지에 따라서 그게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오래 해보신 분들께 한번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기술이 그런 여지를 제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범죄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꼭 그걸 이렇게 막 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인 역량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 그걸 못하겠습니다. 글쎄, 뭐가 먼저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많이 하는데 사람이 그 어떤 상상력을 펼치게 되면은 그 소설을 쓰거나 만화를 그리거나 뭐 영화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속에는 이제 뭐 실제적으로 사람이 구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또 실제 현실화시키는 것은 또 기술이거든요. 근데 초창기 기술이 사실상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양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쓰여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실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사람들에게 퍼지면은 살아남는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범죄는 사실은 처음부터 범죄자들이 기술자들은 아니죠. 사실은 엔지니어들은 아니지만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들이 있겠지만 물론 정치적인 목적에서 범죄하는 경우도 있겠고 사회적인 목적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기본적인 일반적인 범죄라고 따졌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인은 범죄를 하는 유인은 돈이다. 사실은 돈이고요. 돈이 생기는 곳에 이제 그 범죄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면 추적당하지 않으면서 검거되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머리는 항상 쓰거든요.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해서 그 일반화하기 전에
벌써 범죄자들은 세상에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 내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은 정말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항상 떠올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을 뭐라 그럴까 죽고 사는 문제로 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기술을 발전시킨다기보다 현재 있는 기술 중에서 자기가 돈을 벌기에 범죄를 하기에 가장 합당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 기술이 또 일반화되는 그런 사실은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던 제일 큰 이유는 기술 우리 예전에는 어떤 뭔가 범죄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학력, 다음에 뭐 소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쪽 분야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었던 크라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을 것 같고 뭔가 범죄를 먼저 우리가 어택을 하려고 한다면 항상 중요한 것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동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이론이 있거나 논리가 있어야지 뭘 좀 이렇게 예견을 하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거거든요. 더 이상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이버 범죄라고 논리나 뭐 이런 친구들이 학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닐 것 같거든요. 혹시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여지는 학력일 뿐이지 그 기술 일종의 사이버를 이용하는 능력만큼은 굉장히 뛰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먼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요인 같은 것들이 그동안 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런 문제에서 보면은요, 제가 보면은 이제 그걸 범죄 지능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학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지르는 하는 데 관련된 지능 지수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충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을 고용하는 것이죠. 최근에 벌어지는 뭐 보이스피싱 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범죄 조직이 기술을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자기 범죄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결합되는 형태거든요. 최근에 보면. 영혼 없는 엔지니어들이 있네요. 그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좀 질문을 좀 바꿔보면은요. 사이버 공간이나 기술이 등장을 해서 새롭게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호법이 만들어졌냐? 요 질문으로 좀 귀결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면 돈.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지켜왔던 게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나가면 추가적인 보호법이 뭐가 있을까? 사이버 공간에 등장을 해서 아까 온라인 수익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내 시스템에 관한 기밀성, 무결성을 지키겠다라는 건 하나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독일에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IT 기본권요. 이런 거 좀 더,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이슈 좀 더, 프라이버시에 관한 영역 좀 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주 새로운 영역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확 생겼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호법익은 온라인, 오프라인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돈, 뭐 이런 것들, 명예, 또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은 결국은 범죄가 기술을 활용한 거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기술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게 이게 범죄를 촉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고 음란물이 대표적인 건데 옛날에는 종이에다 썼다가 이젠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자들은 그 목적 달성으로 해서 그 시대에 주어진 최고의 그런 솔루션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리고 이제는 사실 뭐 어린애들도 호기심에 의한 범죄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14세 이상 형사 미성년자 이상의 범죄 행위들은 이 영역에서는 호기심에 의한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줄어들고 돈 쪽으로 많이 가는 것들. 물론 뭐 성에 관한 문제들은 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지. 나머지 뭐 해킹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돈이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범죄 진흥 기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온라인 공간도요 범죄 행위가 다 분업화되어 있고 다 구독 경제가 가능해요. 내가 랜섬웨어를 사면 돼요. 내가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개발자 따로 있고요, 판매자 따로 있고요, 구매자 따로 있고요, 또 자금 세탁한 사람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 보이스피싱에서도 인출한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최고 수준의 레벨이 있어야 범죄한다 이런 세상은 아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도 플랫폼 형태가 되고. 네, 좀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뭐 이제 뭐 시간도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면 이제 아주 시급한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막 몸이 다는데, 근데 이제 법제도도 문제가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다 이제 아직은 부족한 상태잖아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모두 다 필요할 텐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제 하나씩 뭐 예산을 모든 자원이 한꺼번에 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까요? 제도적 측면인가요?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더 뭐 경찰의 뭐 사이버 수사 뭐 인력들의 교육의 문제인가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역시 행정대학원 다운 질문이신데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막연히 생각하는 거는 저는 기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은 기본적으로 코드 레귤레이션을 하잖아요. 기술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면 1대 N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되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교육시켜서 많이 잡는 것보다도 다크웹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 나오면 그 전체를 그냥, 과거에는 우리가 범죄라 하면은 사람을 10명을 잡아야지만 범죄자를 이제 특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박 사이트 압수수색을 하면은요, 계좌번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범죄자예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거는 실제 한 사건으로 100명, 1000명을 다 형사처벌하는 거거든요. 이미 세상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 개발, 기술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BI가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키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일반적인 수사관 100명,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영역에 정말 똑똑한 친구 한 명이 결국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60만 대군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6명만 똑똑한 친구가 있어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모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되게 중요하다. 좀 자신은 없는데. 한 가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발표 과정에서 좀 나와 있는데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요새 그 과학 기술이나 감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대표적인 게 CCTV 같은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범죄는 비대면 범죄잖아요. 비대면 범죄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그 비대면 범죄를 수사하는 그 자원도, 필요한 리소스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 예를 들어서 납치, 강도,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관사장을 하면서 10여 년 전만 해도 관내에서 사건 한번 발생을 하면은 형사들을 거기에다가 50명 내지 100명 가까이를 투입해서 한두 달간에 해야 됩니다. 검거하는 과정에서 일단 발생 자체도 줄어들고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CCTV 잘 보는 형사들 한 2명만 있으면 해결합니다.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 수사 기법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변하면서 리소스를 소비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그 자원을 무한정으로 늘려서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늘상 이제 우리 행정대학원 교수님들, 학생들이 항상 연구하는 과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현재 경찰청의 전통적 방식에 입각한 조직 구조나 자원 배분 구조가 합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범죄와 발생, 그다음에 소요되는 리소스 이런 것에 입각해서 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먼저 하고 모자라면은 거기에 추가적인 리소스를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질문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요.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지금 우리 김경호 교수님 제 이제 후배이기는 하지만 오늘 너무 저를 험불하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김경호 교수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데서 다시 또 희열을 느꼈는데,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이런 다양한 범죄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어떤 뭐 저희 범죄학에서 배운 이론을 중심으로 이제 실질적인 뭐 어떤 대안도 마련하고 이런 걸 연구하다가 이 행정대학원에 오면서 너무 저는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이 결국은 오늘 김경원 교수님도 물론 포커스를 그쪽에 두셨지만
말씀하신 것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배우는 뭐 조직 인사, 거버넌스, 뭐 정책 의제 설정, 결정 집행 모두 다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좀 사례 위주로 해서 기존에 배웠던 이론들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이제 피저블하면서도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학문도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저는 조금 더 콘크리트한 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앞으로 저 많은 이런 어떤 교류를 통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식이라는 거는 자기의 도메인 쪽으로 다 가게 돼 있는 거고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해서 서로 이렇게 좀 도움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마련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학문적인 깊이를 조금 더 기존에 그냥 맴돌던 걸 넘어서는 깊이 있는 좀 구도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바쁘신 와중에도 여기 오셔서 너무 열띠게 시간 오버해 가면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꼭 한번 기회 되면 더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